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의자를 낮춰가지고 뭐 의자를 낮춰서 이를 올려다보게 하고 뭐 역광이어서 카리스마 딱 약간 유치한 것 같고요. 이 전략은. 네, 안녕하세요. M&A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협상의 기술 1, 2회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의 기술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회부터 12회까지 영상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 이자율이 10%면 조금 센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전 무조건 이재용 편으로. 윤준호 입장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제 주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거는 안 되죠. 지금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주가가 무너질 거고, 무너지면 사모엘에게 그 상황상 뭐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되고, 저도 그 윤준호 팀장의 전략대로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그 금액으로 상환을 하는 것으로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되니 되고? 저희가 송지호 대표님께 드린 계약서에는 특약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약. 다도리조트 123호는 송지호에게 무상으로 영구 임대한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드라마니까 또 이런 설정이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계약서 상으로도 무상 영구 임대 특약이 저는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건 거기서 살다가 죽고 싶다, 이제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려면은 사망 시까지는 그 특정 호실이잖아요. 뭐 전체 영구 무상 임대는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지만 특정 호실에 대해서는 무상 영구 임대 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은 특약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만큼 사실 가격에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예상 수익이나 뭐 기대 확률을 따져가지고 대략 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가격에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특약으로도 실제로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미 넘어간 거 상태에서 그 특정 호실만 사용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 소유권 충돌이나 계약 분쟁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차호진이 오면은 여기 이 자리 창문을 딱 마주 볼 수 있게, 그래야 우리는 이쪽에서 역광으로 카리스마 딱.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의자를 낮춰가지고 뭐 의자를 낮춰서 이를 올려다보게 하고 뭐 역광이어서 카리스마 딱 약간 유치한 것 같고요. 이 전략은. 근데 실제로 자리 배치는 중요하고 다 의도하긴 하죠. 그러니까 의도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그러니까 매도인 이쪽, 매수인 이쪽에 한쪽씩 딱 이렇게 자리를 하거든요. 그 매수인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앉는 거고, 매도인 우리끼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렇게는 내부적으로 위치를 정하죠. 오늘 오히려 저희 회의실에 오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상대방이 더 편하게 기분 좋게 협상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쪽이 상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이 뷰가 보이는 쪽 상석이니까 우리 회의실로 오는 경우에는 이쪽에 좋은 자리에 배치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게 응대를 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자리 배치나 회의실 세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 회의실 가서 할 것이냐. 그게 실제로는 많이 중요해요. 보통 4가지 장소가 있는데 M&A 할 때 매도인 회사, 매도인 대리인 회사, 주로 로펌, 그다음에 매수인 회사, 매수인이 선임한 로펌. 이렇게 4가지 장소가 이제 협상 장소로 많이 정해지고, 주로 많이 하는 데는 로펌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로펌으로 가고, 주로 이제 인수인이 선임한 로펌에서 협상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중요한 협상 같은 경우는 우리 쪽으로 오시라 해서 보통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도 해요. 자리 배치나 세팅 이거보다는 어느 쪽 회의실에 가서 할 것이냐, 그게 실무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오히려 더 좋게 배치했을 것 같아요. 네. 사모엘이랑 계약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사모엘에서 계약 파기를 요청한 거면 위약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계약서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실제로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많다고 제가 느껴지는 게 M&A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고 법리 구성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제가 자문하는 사례를 보면 다 체결하고 와서 나중에 그런지 몰랐어요. 이러거든요.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해서 모르는데 계약을 체결하면 어떡해요. 이 대표님 회사를 매각하는 건데 모르는데 막 체결하시고 이러시면 진짜 안 되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 본인이 서명하시는 거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고,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 혼자 그걸 이해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고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커머스 진출을 하게 되면 근데 기사 이미 나갔어요. 데드라인 지났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계약은 보통 수의 계약이라고 해서 되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당사자들끼리만 합의로 해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자 컨택이 중요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공개 입찰을 한다든지 좀 경쟁적으로 경쟁 구도에서는 기자를 컨택해서 좀 좋은 기사가 나오게 하는 거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기자가 갑인 경우는 많겠죠. 아무래도 이게 언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기자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저희는 오히려 기자 컨택이 안 오게 하고 싶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은밀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근데 저희가 했던 것 중에는 되게 진짜 당사자들끼리 강하게 NDA 체결하고 진짜 이거 우리 진짜 비밀리에, 그러니까 보안이 진짜 중요한 딜이었었거든요. 근데 또 정보가 새가지고 기자님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발 이거 공개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공개되면 정말 딜에 타격이 있으니까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뭐 나중에 딜 공개되면 뭐 이렇게 인터뷰 해드릴게요. 뭐 정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님들하고 협의하는 경우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네임 베이스가 뭐예요? 노네임 말 그대로예요. 매수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걸 노네임 베이스라고 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많이 해요. 많고요. 투자인 기술을 거의 통틀어서 너무 잘 말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매수인이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뭐 영원히 숨긴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 상대도 나와야죠 하는 걸.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도인한테 접촉할 때 그러니까 인수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너희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 인수 의사가 있냐? 라고 의향을 일단 확인을 할 단계에서는 인수인이 누군지 밝히면 그 인수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단계 정도 처음에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그 정도에서는 밝히지 않고 매각할 의사가 있냐 이제 확인을 하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 정도 조건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이제 확인하면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인수인이 누군지는 정보를 공개하죠. 그래서 뭐 한참 뒤에 짠 인수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협상 초기 단계에서만 노네임 베이스로 하고 인수의향서, 보통 이제 인수이사가 확인되면 인수인 측에서 인수의향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인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할 땐 당연히 실명으로 나오죠. 어떤 회사인지를. 그래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그 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로 그 노네임 베이스로 하는 경우는 많다. 때문에 직원들은 승계될 예정입니다만 매각이 결정되기 전까진 직원들에게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리지 않는 이유가 직원들을 뭐 속이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딜 자체가 되게 보통 M&A 거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딜이 될 때까지 또 불확실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논의된다고 해서 어떤 계약서 썼다고 해서 다 딜이 클로징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매각 직전까지도 서로 보완을 유지하는 게 좋고 오히려 매도인 입장에서 이거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입장에서 괜히 소문만 났다가 안 됐을 때 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직원들한테 알려지면 이게 또 언론에게 또 알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는 것 자체로 딜 브레이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은밀하게 진행되고 또 내부 동요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M&A를 주제로 해서 드라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무적이었고 너무 신기한 거는 솔직히 이거 누가 봐? 나나 보지 이거 누가 봐 했는데 시청률도 되게 잘 나오고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M&A가 사실 되게 어렵고 되게 먼 얘기로 많이 느껴지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가깝게 많이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 다 연기도 너무 좋았고 전반적인 스토리도 좀 물론 드라마니까 실제하고 다르게 좀 과장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주 훌륭했다. 공식적인 M&A 드라마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도 좋았고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협상의 기술 왠지 2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계획 얘기 없어요? 소스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 M&A 관련해서 그런 빅 얘기들 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밀 유지 의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자문을 또 요청하시면 시즌 2를 같이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